프랑스가 먼저 탈락했습니다. 스웨덴이 조용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마지막 자존심, 독일마저 한국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입니다. 납기는 무려 3년이나 빠릅니다. 성능은 이미 나토 기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잠수함 시장을 당당히 지배하던 독일이 지금 조용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 라인메탈 출신의 한 전략가는 끝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강사는 역사입니다. 기술 축적입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신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독일의 시장을 하나씩 빼앗고 있단 말입니까? 교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역사를 쌓는 동안 그들은 절박하게 공포를 무기로 갈았습니다.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독일을 밀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강의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라인하르트입니다. 독일 미넨 출신, 유럽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의 전략기획부 출신 연구원,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초빙 연구원이죠. 저는 방산을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방산의 피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폐허 위에서 독일 방산을 맨손으로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독일이 세계에 자랑하는 그 강철 병기의 초기 설계팀 일원이셨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공장 안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쿠스, 이 쇳덩이 하나하나가 독일의 자존심이야. 세계가 뭐라 해도 독일 무기는 세계의 기준이란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도 라인메탈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버티며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이었죠.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 각국의 방산 예산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라인메탈도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가 어느 날 아침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실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빼앗긴 자리를 되찾겠다고. 라인메탈에 입사하던 날, 퇴직하던 날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버드 초빙 연구원 자리를 받던 날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여기서 제가 독일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안보 세미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절반쯤 자리가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고르다 창가 쪽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누군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을 열어놓고 주식창을 띄운 채 조용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국제안보 세미나 첫날 강의실에서 주식을 보고 있다니.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서 편하게 자란 것들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제임스 콜린스 교수가 들어오셨습니다. 전직 나토 수석 고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 희끗한 머리카락에 낡은 재킷. 큰 소리 하나 내지 않았는데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바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었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이죠.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라인메탈, BAE 시스템즈. 수십 년간 세계 방산을 이끌어온 기업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전년 대비 62% 증가. 2025년 기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물량 공세겠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싸게 팔면 누구든 살 수 있으니까요.
옆자리 한국 유학생을 힐끗 봤습니다.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죠.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지금 그 확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1950년이었습니다. 검은 연기, 무너진 다리, 불타는 마을. 강변에 쓰러진 형체들.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였습니다. 오른쪽은 2024년이었습니다. 거대한 철제 행렬이 폴란드 땅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였습니다. 폴란드 국기를 단체 줄지어 이동하는 장면이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74년. 그 사이에 저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복잡함을 밀어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은 1970년대까지 소총 한자로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그때 이미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들고 있었죠. 역사의 깊이가 다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제 말에 동의하는 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반박도 바로 나오지 않으셨죠. 천천히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씨앗을 빌렸죠. 화면에 문서가 하나 떴습니다.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는 돈이 극도로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빚 대신 최신 무기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T-80U 전차, BMP-3 장갑차. 당시 소련이 자랑하던 최첨단 무기들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시작이었습니다. 저게 한국 방산의 뿌리였죠. 그런데 교수님이 화면을 또 바꾸셨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었습니다. 러시아 T-80 전차가 드론 한 대에 격파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육중한 쇳덩이가 드론 하나의 불길에 휩싸이는 대체 1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영상이 켜졌습니다. K2 전차였습니다. 드론이 접근하는 순간 전차 스스로 감지하고 무력화했습니다. 드론이 올라탈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구조였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드론이 날아오면 당하는 전차고 한국 전차는 드론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잡아내는 전차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러시아가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러시아가 상상도 못한 걸 키워냈죠. T-82 드론 한 대에 불타는 동안 한국은 그 드론을 먼저 잡아내도록 설계된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원형인 러시아 무기는 구시대 유물이 되었고 한국의 무기는 지금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주도하던 폴란드 방공망 입찰이었죠. 라인메탈의 기술력과 독일의 신뢰를 앞세워 자신있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날 상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가 천궁해졌네. 한국 방공 미사일이죠. 한국산이 더 낫다고 하더군.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주도한 입찰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한국방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그 이름이 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K2 전차 옆으로 숫자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폴란드 수출 980대. 계약 금액 수십조 원. 납기 준수율 100%. 저는 그 숫자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그 나무는 이미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박지훈은 여전히 태블릿에 무언가를 조용히 적고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닫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제품이 원본을 사냥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씨앗을 줬다고 자랑하는 건 사냥꾼에게 총을 팔아준 사람이 사냥감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속도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납기라는 무기를 말이죠. 교수님이 새 화면을 여셨습니다. 표가 하나 떴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두 줄짜리 비교였죠. 유럽 방산 평균 납기 23개월, 한국 방산 평균 납기 6개월. 저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손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납기가 빠른 건 품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볼트, 한 나사까지 검증하고 또 검증하죠. 그게 수십 년간 세계가 독일 무기를 신뢰해온 이유입니다. 빠른 건 싸구려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내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잘 아는 영역이었으니까요. 품질, 신뢰, 역사. 이 세 가지는 독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폴란드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내리는 장면이었죠. 계약 체결 후 딱 1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전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속도는 유럽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표가 더 길었습니다. K9 자주포 648문. 납기 준수. FA50 경공격기 48대. 납기 준수. 천무 다연장 로켓 수백 기. 납기 준수.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K9 자주포는 먼 거리의 목표물을 포탄으로 정밀하게 타격하는 대형 화포입니다. FA50은 전투와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고요. 천무는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쏟아부어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무기죠. 이것들을 수백, 수천 단위로 만들어서 단 한 건도 약속한 날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필요한 순간에 내 손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2년을 기다리는 동안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6개월 전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라인메탈이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공식 경고장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독일 육군의 납품하기로 한 장갑차 생산이 또 지연됐습니다. 세 번째였죠. 회의실에서 상사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가 또 납기를 못 지켰어. 정부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그 기억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조용히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힐끗 봤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K방산 납기 이행률, 국가별 계약 현황. 조용히, 너무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자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나? 흥분도 없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듯 적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기록하는 사람처럼. 그 차분함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박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확인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방산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로봇팔이 쉬지 않고 부품을 조립하고 엔지니어들이 교대로 라인을 지킵니다. 폴란드가 K2를 주문하고 18개월 뒤 전차를 받는 동안 유럽 방사는 서류 검토만 18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품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꽉 쥐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숫자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여셨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점들이 일제히 날아오는 장면이었죠. 미사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들이 하나씩, 둘씩 공중에서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납기 다음은 이겁니다. 날아오는 것을 막는 능력. 그것도 동시에 수십 개를 막는 능력이죠. 미사일 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장면이었죠.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아래쪽에서 불꽃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하나씩 터져나갔습니다. 제 땅에 닿기도 전에 전부 격추됐습니다. 천궁투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천궁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공중에서 먼저 요격하는 방어무기입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미사일이 날아가 공중에서 충돌해 터뜨리는 방식이죠. 이걸 동시에 수십 개를 상대로 해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격 성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방공 시스템의 세계 표준은 미국 패트리어트입니다. 걸프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죠. 천궁은 그 아류 아닙니까? UAE 하나가 샀다고 세계 표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패트리어트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하늘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방어 무기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이 믿고 써온 검증된 시스템이죠. 저는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이번만큼은 교수님이 물러서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여드리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이었습니다.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날아든 사건이었죠. 그때 사우디를 지키던 무기가 바로 패트리어트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드론 18대와 순항미사일 7발이 방어망을 뚫고 그대로 시설을 강타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시설이 하루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빠르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는데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낮게 느리게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미사일 앞에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천궁2는 그 빈틈을 메우도록 설계됐죠. 탄도미사일도 잡고 드론도 잡고 순항미사일도 잡습니다. 동시에 수십 개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류가 원본이 못 막는 걸 막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또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더 큰 발사체였습니다. 엘셈이었습니다. 천궁보다 훨씬 높은 하늘을 막는 한국형 장거리 방공 미사일입니다. 고도로 치면 40km에서 60km 사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높이보다 훨씬 위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잡아낸다는 뜻입니다. 유럽 어떤 나라도 이 고도를 독자 기술로 막지 못합니다. 미국 도움 없이는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류가 원본을 앞서면 그게 새 표준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의실 의자가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기억이 하나 터져나왔습니다. 2년 전 폴란드 방공망 입찰 결과 발표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죠. 그가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가 천궁해졌네. 폴란드가 한국산을 선택했어. 한국산이 더 낫다고 하더군.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끈 입찰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죠. 마르쿠스, 진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유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그 이유가 하나씩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를 힐끗 봤습니다. 박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천공 수출 계약 국가 목록이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2개국이었습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 중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박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선을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무표정이었죠. 그런데 그 무표정이 어떤 조롱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경멸인지 여유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씨, 막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공격할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는 무기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새 화면이 켜졌습니다. 검은 베일에 쌓인 거대한 발사체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였죠.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검은 베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사체였습니다.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건물 2층 높이는 좋게 됐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였죠.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기술에서는 흔들렸습니다. 납기에서도 밀렸습니다. 방공에서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절대 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핵이 없으면 억제력이 없습니다. 억제력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이 감히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힘입니다. 한국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아무런 카드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만들어도 핵 앞에서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위에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술에서는 졌습니다. 역사에서도 밀렸습니다. 납기도 방공도 내줬죠. 그런데 핵만큼은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핵탄두를 5,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박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잠갔습니다. 강의 내내 무언가를 적거나 확인하던 그가 처음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지켜보겠다는 자세였죠. 저는 그 작은 동작이 왜인지 신경 쓰였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맞습니다. 핵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핵을 실제로 쏠 수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쏘는 순간 공멸입니다.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핵은 억제력이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꺼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핵이 5,000기든 5만 기든 실제 전장에서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베일이 거쳤습니다. 현무 5였습니다. 재원이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탄두 중량 8톤. 탄두 무게가 8톤이라는 건 소형 트럭 4대를 통째로 묶어서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쇳덩이에 가까웠죠. 속도 마하 10. 마하 10은 소리보다 10배 빠른 속도입니다. 총알보다도 수배 빠르죠.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감지해도 막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하 관통 깊이 100m.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쇠덩이 아닙니까? 교수님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냥 쇠덩이죠. 그런데 그 쇠덩이가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으로 떨어지면 지하 100m. 콘크리트 벙커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대한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표물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벙커였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겹겹이 둘러싸인 구조물이었죠. 현무 5가 낙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돌 직전까지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순간 콘크리트가 종이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지하 100m까지 관통한 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진도 5.0 인공지진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시던 독일 연방정부 지하 벙커였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죠. 어떤 폭격에도 버팁니다, 마르쿠스. 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하가 깊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그 콘크리트가 종이처럼 찢기고 있었습니다. 마하 10의 쇳덩이 앞에서 지하가 깊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하시던 그 벙커가 한순간에 거대한 관으로 바뀌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손에 쥔 펜이 멈췄습니다. 노트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힐끗 옆을 봤습니다. 박지훈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감동받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 눈빛이 현무5 시뮬레이션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 눈빛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닙니다. 핵보다 더 영리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핵은 쏠 수 없는 무기입니다. 현무5는 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쏠 수 있는 무기 하나가 쏠 수 없는 핵 5,000기보다 강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꺼낼 것이 없었죠.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태 한 번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마르쿠스 씨,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여셨습니다. 텅 빈 바다였습니다. 파도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맑았고 수평선도 고요했죠.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부푸름이 커지더니 갑자기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물기둥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고요함과 폭발의 대비가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어 있다가 미사일을 쏘는 배입니다. 위치를 아무도 모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수중에서 조용히 움직이다가 적국 해안 바로 밑까지 접근한 뒤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합니다. 적이 감지할 때는 이미 미사일이 하늘에 떠 있는 순간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치를 알 수 없는 잠수함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 그게 핵보다 더 잔혹한 공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지도였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최대 12척. 총 규모 60조 원. 우리 돈으로 60조면 웬만한 나라 안에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캐나다가 노후화된 잠수함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 발주한 사업이었습니다. 경쟁 과정이 하나씩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프랑스, 탈락. 스웨덴, 탈락. 스페인, 탈락. 일본, 포기. 네로라 하는 해양 강국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 두 나라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그리고 독일. 저는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라인메탈의 형제기업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였습니다. 유럽 재래식 잠수함 시장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회사였죠.
그 회사가 지금 화면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강점을 하나씩 올리셨습니다. 납기 3년 단축, 캐나다 현지 협력 파트너 35개 기업, 수소연료 전지 패키지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기록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레이더망을 소리 없이 통과해 공격 위치까지 접근한 훈련 기록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그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는 내용이었죠. 항공모함 전단이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해군 집단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을 중심으로 수십 척이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로 주변 바다를 샅샅이 감시하며 함께 움직입니다. 그 방어망을 한국 잠수함이 유령처럼 뚫고 들어간 겁니다.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지훈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의 내내 무언가를 적거나 확인하던 그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집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자랑스러움인가? 흥분인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5,000년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결국 가격 경쟁입니다. 싸게 팔면 누구든 살 수 있죠. 한국이 가격을 낮춘 겁니다. 품질과 가격을 바꾼 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박지훈을 바라보셨습니다. 박지훈이 교수님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반박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두 번째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앞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 눈빛 하나가 수십 장의 데이터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마르쿠스, 징계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유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쿠스 씨,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하려는 건 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확실히 내 손에 쥐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교수님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표정으로 강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고 난 뒤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천막이었습니다. 포탄 자국이 선명한 땅 위에 세워진 낡은 천막이었죠. 그 안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포성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수학 문제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끼 같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눈빛이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성이 들리는 천막 안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지능이 지금의 정밀 미사일이 된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방패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한국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소총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수십 년 만에 소총에서 미사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수십 년 만에 해낸 겁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IMF 구제금융이란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해 국제기구에 손을 벌리는 일입니다. 한 나라가 사실상 파산하는 것이죠. 그 직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손에는 금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반지였습니다. 돌반지였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강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위기 앞에 뭉치는 이 기막힌 집단 의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소련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가 됐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이토록 다른 선택을 한 두 나라입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꽉 쥐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디언지가 한국 방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살상용이 아니다. 5,000년간 쌓인 억울함을 푸는 물리적 수단이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평화주의자들이다. 그리고 교수님이 고개를 드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한국을 미국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방패 아래에서 자란 우등생이라고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방패를 빌려 자신들만의 칼을 벼렸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척하면서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전 NSC 자문이 한국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에 전율했습니다.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강의 내내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방을 꺼내 서류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입찰 당시 제가 직접 작성한 제안서 사본이었습니다. 하버드 올 때 챙겨온 것이었죠. 독일 방산의 역사, 기술 축적, 신뢰도. 10장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꺼내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라인메탈에서 30년을 일하다 명예퇴직을 강요받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되갚겠다고. 독일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깨달았습니다. 되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퇴직 통보를 받던 날 하셨던 말씀이 귀에 울렸습니다. 마르쿠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흘려들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그 말의 뜻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절박함. 한국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5,000년 동안 쌓인 절박함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생존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납기였고 품질이었고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방산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방산을 살아남는 법으로 삼았군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도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강의 내내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침묵하셨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아 두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강의 내내 그래왔던 것처럼 담담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무표정이 달리 보였습니다.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는,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것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5천년의 기억이 저 눈빛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흥분하지 않는 자가 진짜 강한 자였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그리고 진심으로.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씨, 자네가 방금 한 말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완성되려면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고 난 뒤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게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하나 떴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그 옆으로 호주, 중동, 동남아시아, 구소련 국가들이 차례로 표시됐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이 설명하신 건 무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는 순간 그 나라 군대의 부품 조달이 한국으로 연결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한국이 해줍니다. 유지보수도 한국 기술자가 담당하죠. 전술훈련 교범도 한국식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삼성 앱을 쓰게 되고 삼성 서비스 센터를 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무기를 쓰는 순간 그 나라의 군대 전체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계약서 한 장으로 그 나라의 안보심장부에 한국산 잠금 장치를 채우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은 영토를 빼앗지 않는다. 그 영토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장악하여 스스로 주인으로 대접받게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국은 영토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스템을 장악합니다. 영토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종속된 나라는 그 시스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완벽한 지배입니까? 저는 그 논리의 잔혹한 완성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상단에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NSC,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던 시절 동아시아 침공 시뮬레이션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기된 버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저도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강대국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강대국의 침공 시나리오였습니다. 처음엔 붉은색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수치상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는 순간 지도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 하늘을 막았습니다. 현무가 후방 지휘부를 증발시켰습니다. 잠수함이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침공군의 지휘부가 전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은 폐기됐습니다. 결과가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전신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토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 전체가 거대한 요새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땅을 밟는 대가로 침략자의 국가 예산 수십 년치를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멈춘 건 자비심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는 도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를 더 여셨습니다. 타임지 기사였습니다. 과거는 로마의 법이, 현대는 미국의 힘이 지배했다면 미래는 한국의 생존 지능이 지배할 것이다. 생존 지능.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먹고 더 강해지는 지능이었죠. 5천년의 침략 속에서 벼려진 그 지능이 지금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습니다. 강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친구로 두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적으로 두는 것은 국가적 포기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강의 내내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죠. 처음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저는 제 이론에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굴욕을 되갚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자신감이 완전히 허물어진 자리에 이상하게 가벼운 무언가가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짓눌러온 망령으로부터의 해방이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지훈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책상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아래 박지훈이라는 이름. 직함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명함 한 장이었죠. 저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던 날 거실 창밖을 바라보시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패배의 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되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하버드의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불빛이 한반도를 수놓고 있을 나라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5천년의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근육처럼, 더 날카로워지는 칼날처럼.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그들이 가진 칼날을 시험할 가장 완벽한 기회일 뿐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강의실에서 한 나라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5천년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생존자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생존자들은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걸 계산한 자의 여유로 웃고 있는 겁니다.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